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어제는 법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철야 대치가 이어지며 육탄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4당이 어제로 약속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다시 안건 지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호권까지 발동된 국회 의안가 앞. 밤새 이어진 여야의 치열한 몸싸움에 결국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문을 부셔 진입을 시도하던 중 밀치고 막아서며 곳곳에서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탈수 증세를 호소했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박덕흠 의원 등과 일부 당직자들은 실신해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이겨보세요. 여야 지도부의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사당이 합의한 법들은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불법을 막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야 대치 상황 속에 사개특위는 가까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충돌 끝에 급히 회의 장소를 바꿔 개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6명만 참석해 정족수에 모자라 안건 지정은 하지 못했고 신속 처리 안건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법 회의장 점거로 법률안 접수부터 방해를 받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회의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 잘못됐으니까 지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 발언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불법이에요. 여야 4당은 오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인데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밤새 이어진 여야 간 충돌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력까지 오가며 구급차까지 출동했고 동료 의원을 7시간 넘게 감금해 경찰이 국회에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밀어냅니다. 최 의원이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사개특위 위원이 되자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겁니다. 최 의원이 계속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소파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7시간 넘게 감금 상태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최 의원은 창문 틈으로 인터뷰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도 아침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쳤습니다. 패스트트랙 갈등에 회의장을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회 시계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당장 정부의 추경안 심사가 걱정입니다.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는 시정연설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까지 갈 길이 멀지만 어느 하나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은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발목이 잡힌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사이 민생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찰 장소에도 메시지가 담기게 되죠. 오늘 김 위원장이 어떤 곳을 방문할지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네, 우리보다 1시간 정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지 시각으로 7시 반일 텐데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아직 조용한 상황입니다. 숙소 주변을 지키는 경호 인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울타리는 여전히 있지만 주변을 대학생들이 오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조금 전 북한 언론이 어제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만큼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빵공장이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역사박물관, 러시아 최대 해양관인 프리모르스키 오케아나리움 등이 방문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발레단의 연해주 분관인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점심은 연해주 지사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서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유학생들 역시 어제 정상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북한 유학생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으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과의 접견은 숙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육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와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는 유사한 입장이고 핵 비확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육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Глубоко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мы дойдем до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ужно будет вырабатывать какие-то гаранти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то без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арантий здесь. 또 육자 회담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Этого будет недостаточно. Мне думается,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так и будет. Если вообще мы дойдем до этого, чего бы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то такой формат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он, конечно, будет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이번 회담의 결과를 알리겠다고 말해 육자 회담 재개를 언급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재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육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이 2008년 이후 중단된 육자 회담을 새삼 거론하고 나서면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러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막 끝난 시각, 서울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안보수장을 만났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푸틴 대통령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계획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6자 회담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행동 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돼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라고 가급적 빨리 우리나라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석 달 만에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를 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하고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독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권 영어 매체 언론인들을 만나서도 가급적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켰고 계속해서 대화가 추진되어 가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비가 오면서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두툼한 외투를 골라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8도로 어제 아침보다 9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13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진하면서 내륙을 빠져나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에 5에서 2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 내륙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2도, 부산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휴일인 모레에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두 사람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리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승리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유인석 전 대표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들이 머물던 호텔방에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주고 알선책에게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과 알선책 등 17명도 줄줄이 경찰서에 불려나와 혐의를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승리가 지난 2017년 필리핀에서 원정 생일 파티를 열며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승리가 업소 여성을 불러준 알선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넨 계좌를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건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된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해외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구속된 정준영을 뺀 나머지 단톡방 구성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집단 성폭행 의혹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벌어진 두 건입니다. 경찰은 앞서 문제의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촬영물을 찾아냈습니다. 또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최종훈과 정준영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정준영과 최종훈,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 모두 7명.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씨는 올해 2월과 3월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해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액상 대마 등 80여 그램을 18차례에 걸쳐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사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6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6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정도 늘었다며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합동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허리가 아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로 수용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 일주일 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엔 의사와 검사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는데 회의 1시간 만에 과반수가 형 집행정지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 의결을 전달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불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며 국민 통합을 신청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심의위원들은 수용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증세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민 통합 역시 형 집행정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엔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디스크 증세로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속 수용된 상태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지사직을 잃게 되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내려집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재판.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충돌도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구형 직전까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제 진단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혹시 재판 과정에 불만은 없으셨어요?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징역 1년 6개월을,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정치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며 폐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선출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서울 동부지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자신의 뇌물과 성범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오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고 이를 폭로한 것이 국가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 씨에게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선미 씨와 딸이 광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모 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이 시켜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안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된 겁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갖고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28살 S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말로는 현대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제지를 했다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이제 저희가 보호를 하진 않거든요. 불구속 사건이 3, 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 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그 법 절차를 밟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 출국을 시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뭔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그 출국을 하게 되면 정의 관념에 분명히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문을 엽니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송도국제도시 909에서 터미널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수도권 최초이자 국내에서 가장 큰 크루즈 전용 터널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7,364제곱미터로 축구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자동화로 향후 20년 사이에 현존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기술 변화 대처를 돕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이와 함께 현존 일자리의 32%는 자동화와 로봇의 보급 확대에 따른 기술 환경 격변으로 대폭 개편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45%가 자동화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자 관보를 통해서 지난 1월에 임용되거나 물러난 전 현직 공직자 68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현직자 가운데서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44억 원을 신고해서 재산이 가장 많았고 퇴직자 중에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50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억 9천만 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정적수 부족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사개특위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의 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개최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몸으로 밀어내면서 밤새 육탄전이 벌어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동료 의원 감금과 멱살잡이 속에 비명이 난무하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8년 만에 열린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노선과 남북 대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11년 동안 중단된 한반도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서 협박과 욕설을 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중대 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허리나 치세요. 허리나 치세요. 위원장님 맞추면 안 돼. 큰일 나요. 진짜 이제 경찰 왔어요. 내가 어제 가만히 있어. 네 시간 넘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 문화가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감금 상태에서 아무튼 나와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 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 개혁을 해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밤새 이어진 여야 간 충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국회 폭력 행위를 없애자고 국회 선진화법을 마련했지만 우리 국회의 DNA는 그대로인 걸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은 식물국회보다 더 나쁜 동물국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6탄 방어전을 불사했습니다. 비명이 난무하고 쓰러진 사람까지 119가 출동했을 정도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회 의안가를 둘러싸고 들어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안팎에서 쉴 새 없이 충돌했습니다. 깡패입니까? 깡패예요? 깡패? 왜 때립니까 사람을? 때리지 마세요! 유리하세요! 미시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이런 식의 국지전이 국회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풍경. 여야는 지난 2012년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그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7년 만에 부끄러운 모습이 재현된 겁니다. 방해하면 안 돼. 이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야. 하지만 기존 관행을 깨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제도 개편을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서 야당도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과 싸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또 함께하고 있는 이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민의의 정당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보성과 야유, 몸싸움으로 점철된 오늘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 처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저지를 피해 원래 예정된 회의장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해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발언만 이어갔고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며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들어와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을 모두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본인의 반대에도 팩스까지 이용해 특위위원 자리가 박탈된 오신환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나섰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틀째 국회 의사과를 막아섰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빼기 위한 사보임계 제출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팩스나 이런 걸로 접수되면 바로 국회의장님 뵈러 가겠습니다. 인해 장벽에 가로막히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국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1시간 반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국회법과 그다음에 국회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몰려온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한국당도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을 바꿀 수 없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국회법 48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도 틈만 나면 상임위원을 사보임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사개특위위원인 권은희 의원마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이의를 표하자 결국 또 사보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와 가까운 윤재훈 의원을 긴급 투입한 겁니다.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진행 속도는 거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 의원은 자신의 사보임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교체를 두고 종일 내홍을 겪다 거듭 사보임 카드를 꺼내든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은 당분간 수습이 어려워졌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감정 싸움이 선을 넘었고 당 지도부도 이렇다 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창업주격인 유승민 전 공동대표,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이 결국 교체되자 그동안 쌓여있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당 지도부 탄핵 움직임에 일부 국민의당 출신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에서 사퇴한 김삼하 의원과 신용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이 사보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등으로 제외된 4명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당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여기에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 작심 비난을 퍼부는 등 양측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이들의 당권 투쟁으로 내용이 불거졌지만 패스트트랙 이후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단합해서 하나로 가자. 바른미래당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 있다. 또 지금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온 이번 파동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탈당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 한국당도 이들을 끌어안는데 거리를 두고 있어 당장 분당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계와 호남계, 바른정당계의 이질적인 정치 세력이 올 하반기까지 치열한 내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어제 첫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막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처음 마주 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열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초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벽에 부딪힌 북미 회담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며 손을 내민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노선과 남북 대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체제 안전 보장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다자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육자 회담 중단 이후 한 발 떨어져 있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том, как и что ну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итуация имела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на улучшение. 경제 관료도 확대 회담에 참석시킨 러시아와 달리 북측에선 대미 협상을 맡아온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만 배석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5시간 동안 마라톤 대화를 나눈 두 정상. 상당 시간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에 할애하며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북러 두 정상의 첫 만남 뒷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번에도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더 늦게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각대장으로 악명 높은 푸틴 대통령. 이번에도 미리 공지됐던 회담 예정 시간을 30여 분 넘겨 회담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더 늦게 등장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맞이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동 연방대학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고 푸틴 대통령은 34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장에는 4시간 15분 늦었고 2016년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때는 2시간쯤 지각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50분가량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핀란드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때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때도 35분을 지각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타임에 맞춰 20분이 더 지나 회담장에 도착한 겁니다. 결국 두 스트롱맨의 회담은 예정보다 7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상대보다 일찍 도착한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꼽힙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잦은 지각은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각 전술 대신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맞는 장면을 연출해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김 위원장을 만난 지 하루 만인 만큼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루 만인 오늘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난 직후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가게 될 전망입니다. 作为半岛的近邻和联合国安理会的常任理事国，中俄两国一直就半岛问题保持着密切的沟通协调。 중러 정상은 앞서 지난 2017년 7월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궤 병행 방안입니다. 선 비핵화를 압박하며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는 다르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더 가깝습니다. 중러 양국은 또 최근 육자회담 카드를 다시 내밀고 있습니다. 북미 직접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북중러 3국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미 대화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안권 23개 영어 매체들의 협회인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이사진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의와 정세 변화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아침도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역 약하게 봄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영남 내륙 지역의 비는 아침 9시쯤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남부 내륙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스럽게 비가 오겠습니다. 비구름과 함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도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무려 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낮 기온도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주말과 휴일 낮 동안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만 짧게 내륙 곳곳에 비가 한 차례 오겠고요. 일요일 낮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의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선 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뒤 사표를 제출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는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안치려 했는데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담당자에게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이 협박과 욕설을 하고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정부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이뤄진 인터넷 실시간 방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방송 내내 과격한 발언이나 욕설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후원을 유도합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죠 뭐.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보여줘야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간은 형 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일부 지지자들은 윤지검장을 겨냥하고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들을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심의위원회 일정은 물론 참석하는 심의위원들 신원을 의결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시위가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신변을 위협하는가 하면 박영수 특검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공격과 폭력 행위가 갈수록 수위를 넘어서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자택 주변에서 노골적인 협박 방송을 한 인물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자택 문 앞까지 침입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출근길 차량에 계란 투척 등 구체적 범행을 모의한 만큼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조현병 진단을 받고 태어난 이후에는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따라오던 남자 손에는 흉기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입원 경력이 있던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이어지자 부가 서둘러 대책을 개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임세원 교수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퇴원 뒤 외래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실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파악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면 사보험 들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늦게 오는 거죠. 퇴원하더라도 다시 재발을 하면 그 강제 입원 당한 거에 대한 그 분노를 가족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표현을 하고요. 지역사회센터의 등록도 지금 법적인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가서 올바른 그런 옳은 그 케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복지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냥 뭐 한두 가지의 법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면 제 바람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기관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대책을. 매뉴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었냐고. 그럼 쳐돌아다니는 게 가만히 놔둔 경찰이 잘못이지. 그러면 안 받아준 보건복지도 잘못이지. 다 네 잘못 하다가 그 피 철철 흘리고 지금 다 주고 간 거 다 받는데 얘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까지 총 책임을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명요연하게 매뉴얼대로 당신들 좋아하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경남 진주에 이어서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습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순간 바크랜드를 입다. 바크랜드. 국회에서 여야 간 철야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새벽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 처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저지를 피해 원래 예정된 회의장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해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면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필요한데 새벽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40여 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내 충돌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업무 방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인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회의 시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야3당이 악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시장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협 측이 5번째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매듭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천상규 기자입니다. 법원의 강제 명도 작업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건물 인근 3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노량진 구 수산시장 인근 도로에 모인 법원 집행 인력 200여 명과 수협 직원 100여 명이 담과 철조망을 뚫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에 맞서 상인들은 노점상 연합회원, 민중당 당원 등 지원 세력 500여 명을 동원해 대치합니다. 고함과 격렬한 몸싸움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수협 직원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명도 집행 3시간여 만에 구 시장 내 화로 보관장을 봉쇄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충돌을 우려해 핵심 시설인 수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하기로 하고 4시간 동안의 퇴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명도 집행은 일부분은 이제 명도 집행이 돼서 이제 철거가 됐으나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판매 자리들은 아직 그 명도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명도 집행을 통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충돌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수협 측의 추가 양보와 서울시 측의 중재를 주장했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상인들 어느 정도 요구도 받아줘야지 무조건 막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자리도 넓혀주고. 이거는 시장 박원순 양반이 해결해야 돼. 너무 억울해서 안 돼. 진짜 박원순 시장님이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수협은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점유한 상인들에 대해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2017년 4월 이후 5차례에 걸친 퇴거 시도는 그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씨는 올해 2월과 3월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구매해서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세 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유기견 등을 구조한 뒤 무분별하게 안락사하고 받은 후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 씨에게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선미 씨와 딸이 광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이 2년 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을 풀어주면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관리가 서약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은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 귀향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He just passed away a little while ago. It's a brutal regime. 그런데 당시 원비어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조셉윤 대북 특별대표에게 북한이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병원비를 지급했는지 또 2차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인질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 때마다 몸값 지불은 없었다며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몸값 지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바이든이 경선을 통과할 지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올해 76세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8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자신이 미국을 통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미국의 세계적 지위,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내년 대선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여 명에 이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선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It's real early. I tell you what, the issue is going to be who, not only who can win this, but who's the best person to lead the country, and that's what it's going to be all about, and it's going to be for the voters to decide that. 이로써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조롱에 가까운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졸린 조 바이든, 대선 레이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당신이 성공적으로 민주당 경선을 치를 지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잡룡 가운데 한 명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을 조롱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해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산불 재난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방송하면서 현장이라고 보도했던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산불 재난방송 당시 기자가 실제로는 강릉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고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모두 5차례 방송 현장을 조작한 K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KBS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인공기를 넣은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고척 경기에서 키움이 초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고 두산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키움은 2회 초 연속 타자 홈런 등으로 대거 5점을 내주며 경기를 어렵게 시작했지만 3회 말 역전에 성공한 뒤 4회에는 박병호의 투런 홈런이 더해져 9대6으로 역전승했습니다. SK는 대구 원정 경기에서 이틀 연속 연장 접전 끝에 삼성을 꺾고 4연승을 달리며 두산을 끌어내리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잠실과 수원,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과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내일 빅리그에서 투타 맞대결을 벌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둘의 만남은 지난 2012년 국내 무대 맞대결 이후 6년 6개월 만인데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워키와 복귀전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옐리치에게 내준 홈런 2방 때문에 승리를 놓쳤던 류현진이 피츠버그와 홈경기에서 다시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의 승수 쌓기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건 동갑내기 절친 강정호와의 빅리그 첫 맞대결입니다. 류현진이 2013년에 강정호가 2015년에 미국 무대에 진출했지만 둘은 한 번도 경기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은 류현진의 수술과 재활 기간이었고 그 뒤 2년 동안은 강정호가 음주운전 파동으로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강정호가 타격 부진으로 최근 잇따라 선발에서 제외돼 한때 맞대결 성사가 불투명했지만 선발 출전한 애리조나전에서 홈런퍼를 가동하면서 감독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에선 류현진이 강정호를 압도했습니다. 2006년 나란히 프로에 입단한 이후 7년 동안 류현진을 상대한 강정호의 성적은 30타수 5안타, 타율 1할 6푼 7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둘의 마지막 대결이었던 2012년 10월 4일 경기에선 강정호가 류현진의 대기록 달성을 막았습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에 1승만을 남겼던 류현진의 한국 무대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강정호는 0대1로 뒤진 7회 동점 솔로 홈런을 쳐내면서 류현진의 10승 달성을 저지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날 10이닝 동안 단 한 점만 내줬지만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국내 무대에서의 7시즌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 승수에 머물렀습니다. 6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1987년생 동갑내기 류현진과 강정호. 둘이 펼치는 우정의 한판 승부에서 이번엔 누가 웃을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야구 역사가 기대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탁구 대표팀의 막내 20살 안재현 선수가 일본이 자랑하는 천재 선수를 제압하고 첫 출전한 헝가리 세계선수권 8강에 올랐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단식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초반 안재현의 저돌적인 공격이 잇따라 성공합니다. 기선을 제압당한 세계 4위 하리모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범실이 속출하며 첫 세트를 내줍니다. 안재현은 세트 스코어 1대1에서도 상대의 까다로운 백핸드를 무력화시킨 채 두 세트를 가져와 승리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리모토의 반격에 5세트를 내주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6세트 접전을 4대2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랭킹 157위 대 4위의 격돌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란을 연출하며 생애 첫 세계선수권 8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예선부터 시작해 1회전 홍콩 에이스를 포함한 상위 랭커들을 연속 격파하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긴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되니까 쉬운 마무리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 하니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6살 탁구 천재로 불리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까지 바라봤던 하리모토는 경기 후 눈물까지 흘리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쌍두마차 이상수 정영식은 16강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복식 8강전에서도 중국조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장우진이 기권승을 거두고 8강에서 안재현과 맞붙게 귀중한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연일 이어진 봄비가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촉촉하게 대지를 적신 봄비 덕에 논밭에선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영남 지역의 비는 아침 9시쯤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 동안에도 또 밤까지 비가 계속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스럽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죠.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도 든든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도까지 내려가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3도에 그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예년 기온 밑도입니다. 오늘 서울 13도를 비롯해서 강릉은 9도까지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대구 14도, 광주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주말과 휴일 낮 동안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만 내륙 지역에 비가 짧게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